어젯밤 총격 사건 소식에 많이들 놀라셨죠. 다른 나라도 아닌 우리나라에서, 그것도 서울 도심에서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40대 남성이 자신이 직접 만든 사제총을 쏴서 출동한 경찰관 한 명이 숨졌습니다. 이 한밤의 총격전이 모두 끝날 때까지 걸린 시간은 25분에 불과했는데요. 먼저 어제 저녁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께 다시 한번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건을 취재하고 있는 시민사회부의 박하정 기자, 그리고 인터폴 특별수사관을 지내신 분입니다. 경찰대 이종화 위기협상연구센터 교수 나오셨습니다. 자, 박 기자, 이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먼저 박하정 기자에게 물어볼까요? 먼저 이번 사건을 좀 정리를 다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총격전이 벌어진 건 어제 오후 6시 25분쯤이었습니다. 이 서울 강북구에서 누군가가 남성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쳤다, 119도 필요하다, 이런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는데요. 이 근처에 있던 강북경찰서 번동파출소 김창호 경위와 다른 경찰 한 명이 현장으로 곧바로 출발했습니다. 이 현장에는 이번 사건 피의자인 성병대가 자신이 새들어 살던 건물에서 같이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던 업자 이모 씨를 기다리다가 총격을 가하고 또 둔기로 머리를 내려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었는데요. 그 뒤에 성병대는 현장을 바로 벗어났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주변을 수소문하면서 성 씨를 쫓기 시작했고, 바로 이쪽 오페산 터널 옆 풀숲에 숨어있는 성 씨를 발견했습니다. 그때 성병대는 바로 경찰에게, 자신을 추격해온 경찰에게 총격을 가했고, 경찰 역시 실탄과 공포탄을 쏘면서 거기에 맞서는 총격전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김창호 경위가 결국 총알을 맞고 쓰러졌고요. 인근에 있던 시민 3명을 포함한 경찰이 한 번에 들이닥쳐서 결국 성병대를 검거했습니다. 지금까지 성병대 검거하는 과정에서 피해가 많았던 것 같아요. 피해 상황 어떻게 집계되고 있습니까?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창호 경위가 총을 맞고 곧바로 현장에서 쓰러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장에서 의식을 잃었고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1시간 뒤 끝내 숨졌습니다. 또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둔기로 머리를 맞았던 이모 씨도 현재 두개골이 골절돼서 뇌출혈 상태를 보이고 있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요. 또 인근을 지나던 시민 71살 이모 씨가 총격전 과정에서 총탄이 배에 스치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피의자 성병대도 검거 과정에서 실탄을 맞았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지금 어떻게 조사받을 수 있는 상태입니까? 네, 지금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검거 과정에서 배 그리고 왼쪽 팔에 관통상을 입었는데요. 크게 다치지 않은 이유는 성병대 본인은 서바이벌 게임 같은 데서 사용을 하는 방탄복을 몸에 착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병원에 옮겨져서 처음에 치료를 받으라고 권유를 했지만 본인이 정밀 진단이나 치료는 또 거부를 해서 어느 정도 다쳤는지 정도는 완벽하게 파악되고 있지는 않고요. 지금 경찰서에서 머무르면서 계속 추가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박하정 기자가 설명해드리는 과정에 뒤에 당시 그 화면이 계속 나가고 있는데요. 한 아주머니께서 어리둥절하면서 이곳저곳을 둘러보는 그 상황. 어제 검거 현장에 있었던 많은 시민들이 얼마나 놀라셨는지 그 영상만 봐도 짐작이 되는데요. 그러면 어젯밤 상황이 어땠는지 직접 어제 현장을 목격한 시민 연결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현 선생님 나와 계시죠? 네. 김장현 선생님, 저희가 이렇게 네. 전화 네. 연결하면서요. 어제 그 네. 성병대를 제압한 시민 3분 가운데 한 분이시라면서요. 예. 그때 그 제압할 때 상황이 어땠습니까? 비참했죠. 네? 비참했어요. 비참했어요. 예. 그 자리에 처음부터 계셨던 겁니까? 예. 아유, 그대 없었는데, 예. 총 사건 때문에 우리가 뛰었어요. 그 당시 총소리도 나고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네. 이렇게 직접
저 성병대 잡으실 생각하셨어요? 모르겠습니다. 저도 아까 기자한테 얘기했지만은 저도 부산 투수입니다. 그래서 노가다지만은 나도 모르게 그 선배가 학년선은 좀 맞았나 봐요. 예. 어제 상황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본능적으로 성병대를 네. 제압하는 과정에 참여하셨다. 네. 어제 경찰, 우리는 잡으려고 하게 없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아직도 저 흥분이 좀 가라앉지 않으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전화를 경찰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누워 있는데 예. 그 보니까 좀 화가 나더라고요. 예. 뭔지 아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조금 그 현장에서 성병대를 제압하는 과정에 참여했던 시민분인데 아직까지 그 상황 때문에 그러신지 정리를 제대로 잘 아직은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분 말씀만 들어봐도 어젯밤 상황이 대단히 긴박했다 이런 짐작이 드는데요. 이 교수님. 네. 일단 이번 사건이 계획 범죄냐 아니면 우발적인 범죄냐 이런 걸 볼 때 네. 어제 그 검거될 당시의 성병대 복장을 보면은 네. 짐작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일단 그 어제 검거될 당시의 영상을 준비를 해봤어요. 지금 보면은 뭐 검거 과정에서 좀 폭행을 당해서 코피를 흘리고 있는데 방탄복도 있고 그 다음에 일정도 경찰이 다 확인해 봤더니 사제폭탄, 사제총기 17정, 헬멧도 있었고 방탄복도 입고 있고 이 정도면 계획범죄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계획 범죄라고 봐야죠. 왜냐하면 그 성병대가 그래서 횡행하고 있는 뭐 외로운 늑대 형태의 테러 유형이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굉장히 심각한 사건으로 저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 테러라는 단어까지 동원하셨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요즘 뭐 얘기하는 일종의 증오 범죄 뭐 이런 형태로 볼 수 있을까요? 네, 그 SNS 글을 저도 이제 충분히 읽어봤는데요. 굉장히 정신적으로도 불안한 분이다라는 어떤 결론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 대표적으로 피해 망상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저지른 범죄조차도 경찰이 뒤집어 씌운 거고요. 교도소에 갔을 때도 경찰이 교도관을 사주해서 자신에게 폭행을 가하게 됐고, 그래서 자기는 정당 방위로 거서 방위 이제 정당 방위를 이제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제 자신이 이제 법무부에 또 이제 청원을 했는데 그게 기각이 되면서 많은 또 처벌을 받았다. 이렇게 대표적으로 피해 망상으로 보인 전형적인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교수님이 지금 미리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박하정 기자가 성병대가 자신의 SNS에 과거에 남겼던 글들을 이제 경찰이 입수를 해서 또 네. 파악하고 있을 텐데 어떤 글들을 올렸다는 거예요? 네, 살펴보면은 사건 발생 하루 전까지도 굉장히 활발하게 글을 올린 걸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그 SNS상에서 자신을 소개하는 부분을 뭐 국민 왕따, 나는 국민 거지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또 자신이 부패 경찰의 조직적인 범죄 의혹을 이렇게 폭로를 하고 일본의 침략 의무를 폭로한다 이런 사람으로 본인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그 페이스북에 올린 글 중에 보면은 뭐 강북 경찰서를 지칭하면서 그 여전히 칵퇴 작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 칵퇴 작전이 뭐예요? 네, 그 성병대가 올린 페이스북 게시글 중에 지난 9일에 한 노인이 횡단보도 앞에서 이렇게 신호를 기다리는 영상을 올린 적이 있거든요. 예. 그때 강북경찰서가 칵퇴 작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이런 문구를 더해서 그 영상과 함께 올립니다. 예. 그리고 이전에 올렸던 글과 모두 더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 칵퇴 작전이라는 것이 결국 경찰이 자신을 주변에서 에워싸고 항상 감시를 하고 뭔가 나쁜 누명을 씌우려고 하고 이렇게 경찰들이 자신을 나쁘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증오를 보일 수밖에 없다.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SNS에 또 올린 것 중에 하나가 자신이 정보 공개 청구를 해서 받은 자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성폭력 범죄자 위험성 평가 척도라는 게 있는데 본인이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범행에 대한 후회나 죄책감을 느낀다라고 평가가 되어 있는데 내가 언제 그런 죄책감을 느꼈느냐. 죄를 인정하는 것처럼 조작된 거다라는 식으로 범행을 부인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 성병대가 그 조금 전에 그 페이스북 글 보니까 이름이 다른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아마 인터넷상에서는 자기 이름을 그렇게 사용했던 모양이죠? 성병대가 네, 아닌. 본명은 성병대인데 예. SNS상에서는 가명으로 성현우라는 예.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과가 있어서요. 그래서 과거에 교도소에 있다가 출소한 적이 있는데 출소 후에 꾸준히
경찰에 대한 증오심을 키워온 것 아니냐. 이런 정황들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영상 보시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격범 성병대가 지난 8월 자신의 SNS에 올린 영상입니다. 누군가를 따라가며 촬영하던 성 씨가 나지막이 욕을 합니다. 앞서 가던 남성이 들어가는 곳은 서울 강북경찰서. 따라 들어가지는 못한 성병대는 또다시 욕을 내뱉습니다. 그는 강북경찰서 주변 편의점에 있던 경찰이 자신이 지나가기 전 타이밍을 맞춰 나와 경찰서로 가는 모습을 촬영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경찰에 대한 적대감은 그의 다른 영상들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신과 무관하게 출동했거나 은행 일을 보고 있는 경찰이어도 주변에 나타난 경찰을 꼭 촬영해왔던 겁니다. 심지어 그냥 지나가는 경찰차나 경찰복과 비슷한 옷만 입은 사람도 영상에 담으며 경계했습니다. 경찰만 보이면은 영상을 찍었다 따라가면서요. 이 정도면은 성병대의 심리 상태 어떻게 보여집니까? 제가 보기에는 정신병 쪽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전형적으로 이제 피해 망상증에 보이는 증세를 보고 있고요. 더 심하게 분석을 한다면 저는 뭐 사이코패스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모든 범죄가 자질은 범죄가 아까 우리 기자님이 얘기하겠지만 내가 저지른 게 아니라 남이 나한테 시켜서 나는 잘못이 없고 모든 잘못은 다 다른 사람에게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전형적인 사이코패스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분석을 볼 때 전형적인 사이코패스다. 저는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성병대가 처음에는 그 뭐 부동산 업자인가요? 저 세도로 살고 있는 집주인 네. 부동산 업자랑 싸웠다는 거죠? 이제 최근에 현장에서 취재를 한 바로는 그 건물에 부동산 업자는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열어서 활동을 하고 있었고 그 뒷 건물에 성병대가 새들어서 살고 있었는데 평소에는 사이가 좋았는데 최근에 주차 문제로 좀 다투는 걸 본 적이 있다. 이런 이웃들의 진술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3일 전에 이사를 해서 성병대는 다른 곳으로 집을 옮겼고요. 근데 최근에 다시 나타나서 3일 전에 이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그제 나타나서 현장을 맴돈 걸 본 사람도 있고 이런 정황을 볼 때는 평소에 어떤 감정에 기반이 돼서 일어난 범죄가 아닐까 하는 추론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제 사건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그 부동산 업자랑 싸운 것도 계획적이었던 건지 이렇게 싸워서 다른 사람이 신고하게 해서 경찰이 출동하게끔 유도를 했다는 건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 그 조사 과정에서 밝혀지진 않았나요? 일단 조사는 계속되고 있는데 현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해자 이모 씨는 뇌출혈 상태로 병원에 중환자실에 입원을 해 있어서 그 현재로서는 성병대의 일방 진술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진술이 명확하지 않고 사실관계와 매우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아직까지 공개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까지 드러난 바로는 성병대가 그 주인, 그 공인중개사였던 이모 씨와 오래전부터 아는 사이였고 최근에 다툰 일이 있었고 요 정도까지는 확인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성병대가 어떤 사람인지 뭐 최근에 저는 조금 전에 아까 책 얘기를 잠깐 하셨던 것 같은데 뭐 책도 써냈다고 하는데 뭐 하여튼 궁금한 게 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성병대가 짓고 그 자신의 주소지, 새들어 살던 집을 주소로 하는 출판사에서 발간된 책이 있는데요. 2014년에 발간된 책인데 대지진과 침략전쟁이라는 제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상당 부분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응하는 반론을 담고 있는데요. 굉장히 어떤 애국주의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인이 그 페이스북 자기소개란에도 출판업자라고 기재를 하고 그리고 자신이 성범죄에 관련해서 받았던 판결문에도 본인을 출판업에 종사하면서 서적을 출간했다라고 기록한 걸로 봐서는 본인이 그런 활동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겼고 적극적으로 소개를 했고 이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성 성폭행, 미성년자 성폭행, 징역형을 살았고 복역 중에 교도관에게 상해를 입혔다. 그리고 2012년에 출소를 했다. 정과는 모두 7범이다. 그런데 이제 조사 과정에서 나온 얘기가요, 교수님. 네. 범행 직전에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다고 하는데 전자발찌를 칼로 끊었다고 하는데 네. 이 성병대가 경찰에 대한 그 어떤 적개심일까요? 이런 걸 갖게 된 계기가 이 전자발찌 때문이라고 하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일단 두 건의 그 성범죄로 해서 사실 그 이제 전자발찌를 차게 됐고요. 첫 단계는 없었는데 이제 전자발찌를 이제 소급해서 되면서 원래 5년을 차던 걸 지금 3년으로 줄여서 찬 상황인데요. 꼭 전자발찌가 촉발했다고 보기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그 SNS라든지 그간의 행적을 본다면
상당히 그 사회에 어떤 반감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구체적인 세력으로서 경찰을 지목하면서 계속 꾸준하게 경찰에게 지속적인 어떤 그 적대감을 본 걸 보면 저는 피해 망상에 의해서 이런 성격을 봤을 때는 꼭 전자발찌가 촉발하겠다고 보기엔 전반적으로 그 사람의 행동 자체가 굉장히 반사회적이고 사이코패스적인 경향을 보인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자발찌가 이렇게 쉽게 끊을 수 있는가 보죠? 초창기에 사실 그런 불만이 많았습니다. 많아서 지금 다시 한번 개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제 전자발찌의 그 착용 목적상 사실은 이제 본인이 강하게 그것을 부수려고 하면 또 어쩔 수 없이 이제 망가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자발찌가 또 만들 때 너무 또 강하게 만들면 사실 그 발찌를 찬 사람이 어떤 좀 피해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딜레마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자발찌가 과연 이제 우리가 과연 효용이 있느냐 없느냐 아마 이 점에서 많이 관심이 있을 거예요. 전자발찌를 차면 우리 그렇죠.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거는 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네. 이분이 입은 분들이 다시는 그 같은 범행을 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심리적 기대 효과가 있는데 실제로 그런 효과는 없다는. 있을 수 있는 분야도 있고 없을 수 있는 분야가 있는데요. 이제 전자발찌를 이제 채우는 가장 큰 목적은 범인으로 예상되는 사람의 장소와 시간을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범행을 저지를 때 내가 범행을 저지른다면 내가 분명히 처벌을 받을 것이다라는 어떤 그러한 그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제 범죄를 억제하는 일반적인 범죄적 억제 효과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성병자와 같이 충동적이거나 어떤 정신 불안에 의해서 충동적으로 범행을 감행하고 어떤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없을 때는 사실 이제 전자발찌가 그렇게 큰 효용이 있다고 무용지물이 돼버리는 맞습니다. 셈이네요. 네,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자, 전자발찌 문제는 이쯤에서 정리를 하고요. 사실 어제 사건의 가장 큰 충격은 서울 도심에서 막 총격전이 벌어졌다고 하니까 시민들이 받았던 충격이 그래서 컸던 것 같은데 일단 어제 성명대가 만들었던 총기 사건, 총기 사진 아마 경찰 학부에서 저희도 갖고 있을 텐데요. 이 총기를 성병대가 직접 만들었다면서요? 네, 일단 본인은 직접 만들었다, 내가 만든 것이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조잡해 보이는 상태거든요. 이게 만든 방식이 이렇게 가운데 나무 토막을 두고 그 주위에 철제 조그만 파이프를 둘러서 테이프나 끈으로 가장자리를 고정해가지고 만든 형태입니다. 이렇게 목재 사제총이고요. 이런 게 현장에서 모두 17개가 발견이 됐습니다. 17개나 자기가 만들었다는 거네요. 네, 본인이 만들었다는 것이고요. 이 파이프 하나에 쇠구슬로 만든 총알 하나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끝에 심지가 달려 있어서 여기에 불을 붙이면 이게 타들어가면서 파이프 하나당 한 발 이런 식으로 발사가 되는 방식인데요. 이런 사제총을 만드는 것 자체가 사실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게 현재 실태입니다. 저게 지금 직접 성병대가 사용한 총기라는 건가요? 네, 실제로 사용한 총기고 어제 경찰관을 쏜 총기가 저 안에 있는 건가요? 저 2개 중에 하나인가요? 아니면 저거는 17개 중에 2개인가요? 그게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왜냐하면 경찰관이 저 손잡이를 막 그냥 맨손으로 잡네요. 지문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일단 저거는 현장 사건 발생 뒤에 경찰이 이제 기자단에 브리핑을 하면서 현장에서 소개를 했던 그 사제총인데요. 현장에서 직접 경찰관에게 격발을 했던 총인지는 다시 한번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병대가 저런 총을 만드는 이런 지식이 원래 있었다고 합니까? 아직까지는 본인이 그쪽 분야에 대해서 사전에 지식이 있었다거나 공부를 했다거나라는 구체적인 진술은 나오고 있지 않은데요. 사실 유튜브나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메이킹 건이라고 해서 어떻게 펜으로 만드는지 아니면은 쉬운 우리 주변 도구로 어떻게 총을 만드는지에 대한 동영상이 수도 없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번 건도 성병대가 자기가 만들었다고 진술하는 걸로 봐서는 아마 이런 인터넷이나 주변에서 쉽게 검색할 수 있는 곳에서 찾아서 총을 만들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하정 기자가 얘기한 대로 저희 취재 제작진이 메이킹 건스,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에다가 메이킹 건스, 총기를 만드는 법 이걸 쳐봤더니 무려 3,600만 개가 넘는 동영상이 검색이 됐다고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나라 사람들, 총기 소지가 허용되지 않은 나라인데 저런 총을 만드는 사이트를 마음대로 접속하고 제한이 없는 건가 보죠? 제한이 있죠. 사실 우리나라 그 법에 의하면 총기나 이러한 어떤 제조 기술에 대한 어떤 영상을 올리는 것만으로도 이제 처벌이 가능합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인터넷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 지금 유튜브라든지 구글에 아까 말씀하셨던 메이킹 건
더 심하게 얘기하면 메이킹 밤 해서 치면은 사실 폭탄까지. 예, 폭탄까지 유튜브에 아주 자세하게 특히 폭탄 같은 경우는 일반 그 주부도 자기가 장바구니에 마트에서 여러 가지 물품을 사서 사실 산소폭탄을 이제 충분히 만들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이제 문제는 이제 경찰의 입장에서 이러한 것을 단속을 하려 그래도 많은 단속할 때마다 그 서버가 나라를 옮겨가지면 비교적 이제 어떤 인터넷 단속이 좀 느슨한 나라로 옮겨가면서 계속 올리기 때문에 단속을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저는 이 사건에서 이제 이 성병대가 사실 수십 발의 이 쇠구슬을 경찰에 쐈는데 사실 경찰관이 지금 쏜 거는 사실 지금 4발 정도밖에 못 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면에서 우리 지금 저는 제가 분석하기에는 위로운 늑대형의 어떤 테러라고 볼 수 있는데 과연 경찰관의 현재 이러한 무장 상태라든지 총이라든지 지금 경찰관이 2명 출동했을 때 1명은 이제 테이저건을 소지하고 1명은 이제 총을 차는데 이 리볼버 권총이 6발이 들어가는데 1발은 이제 빈총을 놔두고요. 1발은 공포탄이고 3발째부터 쏠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이제 순찰차가 현장에 도착해서 성병대에게 4발을 쏘고 나니까 더 이상의 이제 실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경찰의 입장에서 총을 가지고도 제압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돼서 이러한 사건을 계기로 지금 또 최근 이러한 정신적으로 불안한 사람들에 의한 범죄가 사실 굉장히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찰관의 어떤 이러한 무장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경찰관의 안전을 위해서 좀 더 좀 치밀한 대책을 세워서 피의자가 이제는 우리나라도 피의자들이 총기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더 커진 만큼 출동했을 때 피의자가 총기를 갖고 있을 가능성에 대비해서 우리 경찰의 대응 방식도 좀 달라져야 되고 지금 방검복, 칼만 피하는 옷이 있는데 이제 방탄복도 경찰이 좀 필요하다는 사실, 얘기가 있고요. 네. 아니 저희가 다른 얘기를 좀 더 해야 되는데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교수님 말씀해 주신 거고요. 일단 저희가 오늘 소식을 마무리하기 전에 어제 출동했다가 경찰 본연의 임무를 다하다가 성병대에 총을 맞고 숨진 우리 김창호 경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현장에 다른 후배들보다 먼저 출동을 했던 27년간 경찰에 봉직했던 베테랑 경찰이었다고 합니다. 사건 현장에 쓰러져 있던 54살 김창호 경위.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폐가 손상돼 정년을 6년 남겨두고 순직했습니다. 김경위는 27년 경찰 생활 동안 24번이나 상을 받을 정도로 모범 경찰관이었습니다. 어제도 동료 경찰관보다 먼저 상황 수습에 나섰다가 총격을 받았습니다. 김경위 아들이 현재 인근 도봉경찰서에서 의무경찰로 복무 중인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총격범 성 씨를 검거하는 데는 시민들의 도움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사건 현장 주변에 있던 시민 3명이 총을 들고 있던 성 씨에게 달려들어 제압한 겁니다. 일반 시민이 잡았어요. 그 사람이 밀고 내려가지고 나머지 2사람까지 합류해서 같이 잡았어요. 그 다음에 경찰이 합류했어요. 김창호 경위 빈소는 서울 송파구 경찰병원에 차려졌습니다. SBS 김용태입니다. 네, 김창호 경위의 명복을 저희도 빕니다. 지금 오늘 김창호 경위 부검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필요한 절차인가 보죠? 네,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고 또 성병대의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서는 분명히 필요한 절차라고 보여지고요. 오늘 오후에 부검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예. 어쨌든 간에 그동안 우리나라 이런 얘기 많이 했죠. 참 안심하고 밤에도 돌아다닐 수 있는 우리나라 참 안전한 나라다. 왜냐하면 총이 없기 때문에 그나마 안심할 수 있는 나라다. 이렇게 우리나라 방문한 외국인들도 많이 좋은 소리 하고 그랬는데 우리나라도 더 이상 총기 청정 국가가 아니다. 이런 우려들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찰 또 정부 당국에서도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